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지기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두 번째 이야기, 최대의 행복 공리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 여름, 영국 선원 4명이 작은 구명 보트에 올라탄 채 육지에서 1600m 떨어진 남대서양을 표류했다. 이들이 타고 있던 미조네트 호는 폭풍에 떠내려갔고, 구멍 보트에 달랑 순무 통조림 캔 2개뿐 마실 물도 없었다. 토머스 더글리가 선장이었고, 에드윈 스티븐스는 1등 항해선, 에드먼드 블록스는 일반 선원이었다. 시몬은 이들이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었다고 전했다. 네 번째 승무원은 잡물을 보던 17살 남자아이 리처드 파커였다. 고아인 파커는 긴 항해를 떠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파커는 친구들이 충고도 무시한 채 젊은이의 야심을 품고 희망에 가득 차 항해에 참가했고, 이번 여행으로 남자다워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한 선원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지나가던 배가 구조해주기를 기다렸다. 처음 사흘 동안은 순물을 정해놓은 양만큼 조금씩 먹었다. 나흘째 되던 날은 바다거북을 한 마리 잡았다. 이들은 바다거북과 남은 순무로 연명하며 며칠을 더 버텼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음식이 바닥났다. 이때까지 파커는 구멍 보트 구석에 누워 있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시하고 바닷물을 마시다가 병이 난 탓이다. 곧 죽을 것만 같았다.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19일째 되던 날, 선장 더듬거리는 제비 뽑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사람을 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브룩스가 거부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다음 날도 배는 보이지 않았다. 더블리는 브룩스에게 고개를 돌리라고 말하고는 스티븐슨에게 파커가 희생돼야 한다고 몸짓으로 전했다. 더글리는 기도를 올리고 파커에게 때가 왔다고 말한 뒤 주머니 칼로 파커의 경정맥 급소를 찔렀다. 양심상 그 섬뜩한 하사품을 거절하던 브룩스도 나중에는 자기 목을 받았다. 나흘간 세 남자는 남자아이의 살과 피로 연명했다. 그리고 구조의 손길이 나타났다. 더글리는 일기에 그 일을 놀라우리만치 완곡하게 기록했다. 24일째 되던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드디어 배가 나타났다고. 생존자 3명이 모두 구조되었다. 이들은 영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브룩스는 검찰 측 증인을 출석했고, 더글리와 스티븐스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들은 파커를 죽여 그를 먹은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신이 판사라고 해보자.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가?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법에 관한 문제는 제쳐두고 당신은 그 남자아이를 죽인 짓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피고 측은 그 끔찍한 상황에서는 한 사람을 죽여 3사람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누군가를 죽여서 먹지 않으면 4사람 모두 죽을 판이다. 나약하고 병에 걸린 파커는 적절한 후보였다. 어쨌거나 곧 죽을 테니까. 그리고 더글리나 스티븐슨과 달리 파커는 부양가족이 없었다. 그가 죽는다고 해서 살 길이 막막해질 사람도 슬퍼할 아내나 아이도 없었다. 이 주장은 적어도 2가지 반박에 막 다트릴 수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파커를 죽여서 얻은 이익이 희생보다 정말로 더 컸는가를 물을 수 있다. 살아난 사람의 존재나 생존자와 가족의 기쁨을 고려한다 해도 그러한 죽음을 허용한다면 사회 전체로 보아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살인에 반대하는 기준이 약화되거나 법을 멋대로 해석하려는 성향이 늘어나거나 다른 선장들이 배에서 일할 사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그 이익이 희생이라는 비용보다 더 크다 해도 무방비 상태의 남자아이를 죽여서 먹는 행위는 사회의 비용이나 이익을 계산하기에 앞서
용납될 수 없다는 정서가 있지 않은가. 상대의 나약함을 빌미로 범인의 동의도 없이 목숨을 빼앗는 식으로 인간을 이용하니 그런 행위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해도 잘못이 아닌가. 더들리와 스티븐슨의 행위에 치를 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 반박이 미온적인 불평으로 보일 것이다. 이 반박은 도덕은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데 달렸다는 공리주의 단정을 받아들여 사회적 결과를 모두 합산한다. 만약 그 남자애를 죽인 행위가 도덕적 분노를 살만한 행위라면 두 번째 반박이 더 적절하다. 이 반박은 옳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단지 결과를, 즉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덕은 그 이상을, 즉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적절한 방식을 내포한다. 금형보도 사건을 바라보는 두 사고방식은 정의를 이해하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보여준다. 하나는 어떤 행위의 도덕성은 전적으로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달렸다는 시각이다. 모든 것을 고려해 최선의 상황을 도출하는 행위가 옳다.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볼 때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의무와 권리에는 사회적 결과를 떠나 존중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금형복도 사건과 더불어 그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여러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도덕, 정치, 철학의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도덕은 목숨의 숫자를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특정 도덕적 의무와 인권은 워낙 기술적인 덕목이라 그러한 계산을 떠나 별도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특정 권리가 그렇게 기본적이라면 탁월한 권리이든 신성한 권리이든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이든 절대적 권리이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더불어 그것은 왜 기본 권리인가?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제러미 벤담이 이 질문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자명하다. 그는 탁월한 권리라는 말에 조롱을 퍼부으며 그런 권리를 중마에 올라탄 헛소리라고 불렀다. 그가 주창한 철학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실제로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정책 입안자, 경제학자, 경영자, 일반 시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자 법 개혁가인 벤담은 공리주의를 주장했다. 공리주의의 핵심 사상은 간결하며 언뜻 들어도 마음에 와닿는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벤담에 따르면 옳은 행위는 공리, 유형성의 극대화를 하는 모든 행위이다. 그가 말하는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일체를 가리킨다. 벤담은 다음과 같은 추론을 거쳐 자신이 주장하는 원칙에 도달한다. 우리는 모두 고통과 쾌락이라는 감정에 지배된다. 이 감정은 우리의 통치권자다. 이는 모든 행위를 지배할 뿐더러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한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그의 주권에 달렸다. 우리는 모두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공리주의 철학은 이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삶의 기초로 삼는다. 공리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은 개인만이 아니라 입법자에게도 해당한다. 정부는 법과 정치를 만들 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동체란 무엇인가? 벤담에 따르면 공동체란 호구의 집단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종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민과 입법자들은 이렇게 물어야 한다. 우리가 이 정책에서 얻는 이익을 모두 더한 뒤에 총 비용을 빼면 다른 정책을 펼 때보다 더 많은 행복을 얻을까? 공리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벤담의 주장은 워낙 단호해서 그것을 반박할 그럴듯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는 모든 도덕적 주장은 반드시 행복 극대화를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절대적이고 확실한 의무나 권리가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의무나 권리를 주장하면 장기적으로 인간의 행복이 극대화된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그것을 옹호하기 어려울 것이다. 벤담은 이렇게 쓴다. 공리원칙과 한판 붙어보겠다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 원칙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싸우는 꼴이다. 모든 도덕적 싸움은 알고 보면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하는 공리주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보일 뿐이지 원칙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벤담이 묻는다. 인간이 지구를 움직일 수 있을까? 그렇다. 하지만 밟고 설 다른 지구부터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유일한 지구, 유일한 전제, 도덕적 주장의 유일한 출발점은 바로 공리주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벤담은 공리 원칙이 정치 개혁의 기초가 되는 도덕과학을 제시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형벌 정책을 더 능률적이고 인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여러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원형 교도소인데 중앙에 감시탑을 설치해 교도관이 재소자들을 관찰하되 재소자들은 교도관을 볼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 제안에 따르면 원형 교도소를 민간업자에게 이상적으로는 벤담 자신에게 운영하게 하고 민간업자는 그 대가로 재수들이 노동력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데 이때 재수들은 하루 16시간 노동을 한다. 이 계획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시대를 앞선 제안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과 영국에서 이 제안이 부활해 교도소 운영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거지를 한 곳에 몰아넣기. 거지를 한 곳에 몰아넣기. 벤담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빈원을 세워 극빈자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거래에서 거지를 줄일 목적으로 나온 이 계약은 공리주의 논리를 생생히 보여준다. 벤담은 우선 거지와 마주치면 두 가지 측면에서 행복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동정심이라는 고통이, 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허무감이라는 고통이 생긴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거지와 마주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공리가 줄어든다. 따라서 벤담은 거지를 구빈원으로 몰아넣자고 제안했다. 거지에게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벤담은 거지의 공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구빈원에서 일할 때보다 구걸할 때가 더 행복한 거지도 있으리라는 점을 벤담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고 여유로운 거지에 비해 불행한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국 구빈원으로 끌려가는 거지들이 어떤 불행을 느끼든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대중이 겪는 고통의 합이 그보다 크다는 게 벤담의 결론이다. 어떤 사람은 구빈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어 납세자의 행복이, 즉 납세자의 공리가 줄어들지 않겠냐고 걱정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벤담은 자체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거지와 마주친 시민에게는 그를 붙잡아 가장 가까운 구빈원으로 데려갈 권리가 주어진다. 일단 그곳에 갇힌 거지는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 생활비는 자기 해방 장부에 기록된다. 여기에는 식비, 피복비, 친구비, 의료비, 그리고 거지가 장부에 기록된 돈을 갚기 전에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책정한 생명보험 보험료가 포함된다. 벤담은 시민이 거지를 붙잡아 구빈원에 넘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도록 한번 붙잡아 넘길 때마다 20실링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 금액은 물론 해당 거지의 장부에 더해진다. 벤담은 구빈원에서 방을 배정할 때도 공리주의 논리를 적용해 수용된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느끼는 불쾌감을 최소화하려 했다. 남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옆방에는 그러한 행동에 둔감한 사람을 배정한다. 예를 들면 밀쳐 날뛰는 정신 이상자나 방탕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바로 옆에는 농아를 배정한다. 장녀나 해픈 여자들 옆에는 나이든 여자들을 배정한다. 그는 또 충격적으로 기형인 사람들은 장녀 옆에 두고자 제안했다. 벤담의 제안은 언뜻 가혹해 보이지만은 그의 목적은 벌을 주려는 게 아니다. 단지 그는 사회의 공리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해 다수의 행복에 기여하려 했을 뿐이다. 극빈자 관리 계획안은 한 번도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계획의 밑바탕이 된 공리주의 정신은 지금도 건재하다. 오늘날 공리주의 사고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전에 벤담의 철학에 반박할 곳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반박 1. 개인의 권리. 반박 1. 개인의 권리.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공리주의 가장 두드러진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준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직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탓에 개인을 짓밟을 수 있다. 공리자유자들에게 개인은 단지 사람들의 선호도를 더할 때 계산되는 한 항목에 지나지 않는다. 공리주의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의와 존중의 전형으로 여기는 것을 어기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다룰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을 사자우리에 던지기. 고대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이란 온양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사자우리 안에 던져 놓고 군중이 그것을 보고 즐기게 했다. 이때 공리주의라면 어떤 계산을 할지 상상해보자. 물론 그리스도인은 사자에 물어뜯기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콜로세움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이 한호하며 느끼는 집단적 황홀경을 생각해보라. 만약 수많은 로마인이 그 살벌한 장면을 보며 쾌감을 느낀다면 공리주의자들은 어떤 근거로 그 행위를 비난할까? 공리주의자들은 그 같은 게임이 천박한 습성을 키우고 로마 거리에서 폭력을 더욱 양상하리라고 우려하거나 앞으로 희생자가 될 사람들 사이에서 언젠가는 자기들도 사자 우리에 던져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확산되리라고 걱정할 것이다. 만약 그 공포가 심각해지면 게임이 계속하는 쾌감의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고 그러면 공리주의자들은 게임을 금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재미삼아 그리스도를 살벌한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를 고작 그런 계산의 근거에 금지한다면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이 빠진 게 아닐까? 고문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비슷한 의문은 오늘날의 논쟁에서도 생길 수 있다. 테러 용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시한폭탄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미국 중앙정보국 지역국장이고 어느 날 테러 용의자를 붙잡았다. 당신은 이 사람이 언젠가는 맨하탄을 폭파할 핵무기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가 이미 폭탄을 설치했다고 의심할 근거도 있다. 시계는 째깍거리는데 용의자는 자신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며 폭탄의 위치를 실토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폭탄이 설치된 장소를 말하고 그것을 제거할 방법을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해야 옳은가? 그래야 한다는 주장은 공리주의 계산에서 시작된다. 고문은 용의자에게 고통을 주고 그의 행복 또는 공리 수준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그러나 폭탄이 터지면 죄 없는 수천 명의 목숨이 날아갈 판이다. 따라서 당신은 공리주의 논리를 내세워 엄청난 인명피해와 고통을 막을 수만 있다면 한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리처드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은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에게 강력한 고문 기술을 사용한다면 이후 미국을 경량한 테러 공격을 막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공리주의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은 고문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공리주의자는 실용적인 이유로 고문에 반대한다. 극심한 고통에서 오는 자백은 믿을 만한 정보가 못되기에 고문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용의자에게 고통을 주어도 공동체가 더 안전해지지 않는다면 전체 공리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 이들의 걱정거리는 또 있다. 우리가 고문에 의존한다면 우리 군인이 포로로 잡혔을 때 더 혹독한 처우를 각오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문과 관계된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전체 공리를 줄일 수 있다. 실효성을 고려한 이 같은 주장은 옳을 수도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문에 반대하는 이 주장의 근거는 공리주의자들의 생각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이들은 인간을 고문하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잘못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익보다는 해가 많아서 부정적 결과를 낳으리라고 주장할 뿐이다. 어떤 이는 고문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고문이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을 짓밟는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는 공리주의에 근거하지 않는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공리를 넘어서는 도덕에 기초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 말이 옳다면 벤담의 철학은 틀렸다. 겉으로 보기에 시한폭탄 이야기는 벤담 측 주장을 옹호하는 예시 같다.
숫자는 분명 도덕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구명보트에서 혹시 모를 세 사람의 죽음을 막고자 죄 없는 남자아이를 냉정하게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때와 또 다르다.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수천 명의 무고한 목숨이 날아갈 판이라면, 혹시 수십만 명이라면 공리주의자들은 주장할 것이다. 아무리 인권을 열렬히 옹호한들 폭탄이 설치된 곳을 알 수도 있는 테러 용의자 한 사람을 고문하기보다 죄 없는 숱한 사람의 목숨을 잃는 편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그러나 공리주의 도덕의 근거를 시험하기에는 시한폭탄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 이는 숫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렸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려 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성은 결국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가능성이 있다면 죄 없는 한 사람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고문을 당하는 그 사람을 테러 용의자, 즉 폭탄을 설치했으리라고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이란 점을 기억하자. 그를 고문해야 한다는 주장의 도덕적 근거는 우리가 피하려 애쓰는 위험을 유발한 장본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추측이다. 만일 그 사람이 폭탄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가 가혹행위를 당해 마땅한 다른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으리라고 추측한다. 시한폭탄 이야기에 담긴 도덕적 직관에는 비용과 이익에 관한 생각만이 아니다. 테러리스트는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비공리적 사고도 들어있다. 시한폭탄 이야기를 바꿔 추측에 의존한 유죄 부분을 없앤다면 문제는 더 선명해진다. 만일 테러 용의자의 입을 열게 할 유일한 방법은 그의 어린 딸을 고문하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아이는 아버지가 극강무독한 짓을 저지른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 고문을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 아무리 강심장인 공리주의자라도 이 물음에는 주춤할 것이다. 새롭게 박힌 이 고문 이야기는 공리주의 원칙을 냉정하게 시험한다. 테러리스트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직관을 제쳐두고 그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가졌다 해도 공리주의적 계산 그 자체를 평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행복한 도시. 죄 없는 딸이 등장하는 두 번째 고문 이야기는 어슐리 링킨이 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짧은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행복한 도시, 축복받은 시민의 도시인 오멜라스에는 왕도, 뇌도, 광고도, 주식거래도, 원자폭탄도 없는 곳이다. 독자들은 이곳을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곳으로 상상하지 않도록 작가는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인다. 오멜라스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공공건물 지하실에 어쩌면 대골 같은 개인저택 전장에 방이 하나 있다. 방문은 잠겼고 창문은 없다. 이 방에 아이가 하나 앉아있다. 지능도 떨어지고 영양 상태도 안 좋은 아이는 방치된 채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간다. 사람들은 오멜라스의 모든 사람은 아이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아이가 거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행복이, 도시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따뜻한 우정이, 자식들의 건강이, 심지어는 풍요로운 수확과 온화한 날씨까지도 전적으로 그 아이의 끔찍한 불행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그 비참한 곳에서 나와 햇빛을 본다면,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위로한다면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날 그 시간부터 오멜라스의 모든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기쁨은 시들고 파괴될 것이다.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다. 이 조건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인간의 기본권 존중을 내세워 벤담의 공리주의에 반박하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조건으로 시 전체가 행복해진다 해도 그렇다. 다수의 행복이란 명부 아래 죄 없는 아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잘못이다. 반박 2. 가치를 나타내는 당일통화. 반박 2. 가치를 나타내는 당일통화. 공리주의는 행복을 계량하고 통합하고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도덕과학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람들의 선호를 심판하지 않고 다만 그 무게를 잰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기호는 동등하게 계산된다. 사적 판단을 배제하는 이런 태도 덕에 공리주의는 상당한 호소력을 지닌다. 그리고 도덕적 선택을 과학으로 만들어준다는 약속은 오늘날 경제 분야의 논리적 사고에 상당한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호를 더하려면 그것을 하나의 저울에 올려놓고 계량해야 한다. 벤담이 생각한 공리도 바로 그러한 단일 통화다. 하지만 도덕적 행위를 단일 통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뭔가 잃는 것은 없을까? 공리주의에 대한 두 번째 반박은 바로 이런 의구심에서 나온다. 이 반박에 따르면 모든 가치는 공통된 하나의 통화로 파악될 수 없다. 이 반박을 살펴보기 위해 공리주의를 비용 편익 분석에 이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에서 널리 이용하는 의사 결정 방식부터 알아보자. 비용 편익 분석은 모든 비용과 이익을 돈으로 환산해 비교함으로써 복잡한 사회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합리적이고 엄정한 선택을 하도록 한다. 폐암의 이익.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는 체코에서 사업이 한창이다. 체코는 흡연이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곳이다. 최근 체코 정부는 흡연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를 우려해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필립 모리스는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흡연이 체코의 국가 예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 작업에 매달렸다. 그 결과 정부는 흡연으로 손해가 아닌 이익을 본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유인즉 흡연자들이 생존 중에는 정부의 의료 예산을 높이지만은 결국에는 일찍 죽기 때문에 노년층을 위한 의료연금 주거 부분에서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낳는다는 이야기다. 이 연구에 따르면 담배에서 거둬들인 조세 수입, 흡연자의 조기 사망에 따른 예산 절감 등 흡연의 긍정적 효과를 모두 계산하면 국가는 연간 1억 4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비용 편익 분석으로 필립 모리스와 대중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았다. 어떤 사람은 이런 논평을 내놓았다. 예전에는 담배가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린다. 금연운동을 펼치는 한 단체는 시체 공시소에 놓인 어느 시체의 발가락에 1불 1227불이라는 고리표가 달린 사진을 신문 광고에 실어 한 사람이 흡연으로 사망할 때마다 체코 정부가 그만큼 이익을 본다는 내용을 표시했다. 대중의 분노와 야유가 거세지자 필립 모리스의 최고 경영자는 이번 연구가 인간의 기본 가치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무시했다며 사과했다. 필립 모리스의 흡연 연구는 도덕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용 편익 분석과 그것을 지탱하는 공리주의 사고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폐암에 따른 사망자 발생을 이익을 챙길 초로의 기회로 보는 사고방식은 사람 목숨을 우습게 보는 냉혹한 저사다. 흡연과 관련한 정책이 도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금전적 측면만이 아니라 공중보건과 인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리주의자도 흡연자의 고통, 슬픔에 빠진 가족, 죽음 같은 광범위한 결과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벤담은 공리라는 개념을 만들어 인간 생명의 가치를 포함해 여러 종류의 관심사를 하나의 저울에 올려 정확히 측정하려 했다. 벤담의 추종자들이 보기에 앞의 흡연 연구는 공리주의 원칙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다. 다만 원칙이 잘못 적용됐을 뿐이다. 비용 편익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때이른 죽음으로 흡연자와 가족이 치러야 하는 비용도 계산에 포함해야 하며 그런 다음 그 비용과 흡연자의 조기 사망으로 인한 정부의 예산 절감을 저울질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어떤 비용 편익 분석은 사람 목숨까지도 달러로 환산한다. 그럼 여기서 비용 편익 분석을 적용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둘 다 사람들의 도덕적 분노를 산 경우인데 그 이유는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산했기 때문이다. 폭발하는 가스탱크.
포드 핀토는 1970년대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 소형 자동차다. 그런데 불행히도 다른 차가 이 차를 뒤에서 들이받으면 연료 탱크가 쉽게 폭발했다. 핀토가 화염에 휩싸이는 바람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500명이 넘었고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결국 화상을 입은 한 차주가 자동차의 설계 결함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 가스탱크의 폭발 위험성을 포드 기술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회사 경영자들이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본 결과 가스탱크를 안전하게 보호할 장치를 부착하려면 차 한 대당 11달러가 드는 반면 그에 따른 이익, 목숨을 구하고 부상을 방지하는 등은 그보다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포드사는 가스탱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얻은 이익을 계산해 보았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80명이 죽고 180명이 화상을 입으리라고 추정했다. 그런 다음 각 경우를 돈으로 환산했는데 사망이 20만 달러, 화상이 6만 7천 달러였다. 여기에 불에 탈 수 있는 핀토 자동차 대수와 가치를 추가해 차를 안전하게 고쳤을 때 얻는 전체 이익을 계산해보니 4,950만 달러가 나왔다. 하지만 자동차 1,250만 대에 모두 11달러짜리 장치를 부착하는 비용은 총 1억 3,750만 달러다. 결국 회사는 연료 탱크를 고치는 비용이 그에 따른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를 보자마자 배심원들이 격분했다. 그리고 옹거에게 손해배상으로 25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억 5천만 달러, 나중에는 350만 달러로 낮춰졌다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심원들은 사람 목숨을 돈으로 따지는 기업의 행태를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나 20만 달러라는 목숨의 가치가 형편없이 낮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액수는 포드가 전한 게 아니라 미국 정부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이었다. 1970년대 초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비용을 계산했다. 미래의 생산성 손실, 치료비용, 장례비용, 희생자의 고통을 고려해 사망자 1인당 20만 달러의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결론 내렸다. 배심원의 반발이 원칙이 아니라 가격표 때문이라며 공리주의자도 동의할 것이다. 20만 달러를 받자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죽음을 택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살고 싶어한다. 교통사고 사망이 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장례 비용뿐만 아니라 희생자가 미래에 얻을 소득이나 행복도 계산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 목숨을 달러로 환산하면 정확히 얼마가 될까? 노인 할인. 미국 환경보호국이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 했을 때도 분노가 일었지만은 그 성격은 달랐다. 환경보호국은 2003년에 새로운 대기오염 기준을 내놓으면서 비용 편익 분석을 제시했다. 사람 목숨에 포드보다는 후한값을 매겼지만은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공기를 정화해 살릴 수 있는 목숨의 가치는 보통 1인당 370만 달러지만은 7세가 넘은 노인은 230만 달러였다. 이 차이에 공리주의 논리가 숨어있다. 노인의 목숨은 젊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때보다 공리가 적다는 논리다. 젊은 사람은 더 오래 살 테니 앞으로 누릴 행복도 더 크다. 노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다. 이들은 노인 할인에 항의하면서 정부는 노인보다 젊은 사람의 목숨에 더 높은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항의에 화들짝 놀란 환경보호국은 노인 할인을 비난하며 보고서 내용을 철회했다. 공리주의를 비난한 사람들은 이 같은 사례를 증거로 내세워 비용 편익 분석이 잘못 이용되고 있으며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비용 편익 분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우리가 사회적 선택을 할 때 재화나 편익을 얻기 위해 암묵적으로 사람 목숨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사람 목숨에도 가격이 있다는 얘기다. 한 예로 자동차를 이용하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미국에서 해마다 4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자동차 사용을 포기하진 않는다. 포기는커녕 제한 속도를 낮추지도 않는다.
초기 파동이 일던 1973년에 미국 의회는 전국적으로 제한 속도를 시속 55마일, 약 89km로 정했다. 목적은 에너지 전략이지만 속초를 낮춘 덕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 1980년대 의회는 그 제한을 풀었고 대부분의 주가 제한 속도를 시속 65마일로 상향 조정했다. 운전자들은 시간을 절약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늘었다. 당시에는 누구도 비용 편익 분석을 이용해 운전 속도를 높여서 생기는 이익이 목숨이란 비용을 들일 정도로 가치가 높은지 따져보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경제학자 두 사람이 이 계산에 도전했다. 이들은 제한 속도를 높여 얻은 이익 하나가 직전 출퇴근 시간이 빨라지는 것이라 보고 절약되는 시간의 경제적 이익을 계산한 뒤에 평균 임금을 적용해 시간당 $20로 계산했다. 그 이익을 추가로 발생한 사망자 수로 나누었다. 그러자 미국 사람들이 운전 속도를 높이는 편의를 위해 사람 목숨의 가치를 사실상 1인당 $154만 계산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것은 시속 10마일, 약 16km 더 빠르게 차를 몰 때 한 사람을 희생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었다. 비용 편익 분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시속 55마일에서 65마일로 운전 속도를 높임으로써 암묵적으로 사람 목숨을 $154만 계산하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가 환경오염이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한 사람당 $600만 훨씬 적은 액수다. 그렇다면 왜 그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을까? 일정한 이익과 편의를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안전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면 두 눈 크게 뜨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며 비록 사람 목숨에 가격표를 붙이는 한이 있어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비교해야만 한다는 게 비용 편익 분석 옹호자들의 주장이다. 공리주의자들은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때 느끼는 거부감을 극복해야 할 충동적 감정이자 명확한 사고와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본다. 그러나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부감이 도덕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지표로 해석된다. 그들은 모든 가치와 행위를 하나의 저울로 계량화하거나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